평해대로와 욕바위에 얽힌 소통의 길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이 사당은 저희 이제 포용성장분과의 김주원 위원장님이 연안 김씨 의민 공파의 그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안김씨 용궁 청주공파 아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보셨을 거예요. 청주공파라고. 청주공파 용궁 회장입니다. 저는 원주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선침 의민사라는 곳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지방문화재로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보신 감명을 이어가서 얘기도 좀 하시고 앞으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포용성장분과에서 하는 행사의 주제는 평해대로와 욕바위에 얽힌 소통의 길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하는데요. 평해대로가 뭘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조선시대에 각 지방으로 가는 6개의 큰 도로가 있었는데 이제 한양에서 원주로 거쳐 강릉 그리고 울진 평해까지 가는 길이 바로 평해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이제 욕바위도 있고 이렇게 안창리에 위치한 여러 의미 의병 기념탑도 있고 그래서 여러 장소들을 좀 의미 있게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용성장분과의 김주원 위원장님이 오늘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또 설명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사 말씀도 해주시겠습니다. 김주원 위원장님.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시기가 교차한 정말 그 가슴 쓰라린 아픔도 있었고 또 왕족 또 광문시나 탄생을 했으니까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사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나 어떤 사실이 제대로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걸 좀 좀 써야 되겠다 좀 바로잡는 의미에서 소설로도 나와 있는 것도 임목대비라는 소설도 있고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곡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나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안 김씨가 여기서 세거하게 된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왜냐면 거기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시면 여기서 한 150m, 200m 내려가시면 저기 신도비가 있거든요. 신도비 앞에 가서 그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면 울진 평해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리, 양평, 양동, 지평 일로 해서 일로 넘어와가지고 요로 해서 성강이 어디배요, 치악이 여기보다 여기 하는 여기 요로 건너서 강릉으로 해가지고 이 평해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주로 지나다니는 게 언제쯤인지는 저도 역사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다. 왜냐하면 요 옆에 안창역이 있었거든요. 안창역이. 조금 전에 이따 가보시면 안창역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창이 있는데 거기가 원주 북창.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원주에 4개 창고 동서남북에 있는 데가 원주 북창이 있어서 여기는 한양에서 원주로 가는 골목이었다. 뒤에는 산이지만 저 앞에 동화산, 명봉산 저쪽 아래로 확 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저는 어려서 제가 본가 연안 김씨인데 이 동네 어른들은 안창 김씨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안창 김씨 몰라? 이런 거예요. 네? 원주, 여주, 충주, 이천, 양근, 양평 이런 데 가면 안창 김씨라고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의 이제 옛날에 그거였는데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그 기념탑 얘기인데 그 을미의병을 일으키신 3대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혜진 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해야 되겠죠? 네. 자, 평해대로와 욕바위 얽힌 그 소통의 이야기. 조선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그 숨쉬던 길과 사람들, 우리 원주 지역에
정체성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한양에서 울진 평해까지 이어졌던 평해도로와 그 선상의 욕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여 볼까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장소의 이동에 있어서 하나의 통로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상과 문화가 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역과 호텔의 그 결합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조선의 역참제도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길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의 유기체적 시스템으로 엮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사상과 문화 역시 길의 소통이라는 매개를 바탕으로 지역적 혹은 전국적으로 이동 전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역과 원 그리고 파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역은 국가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공공교통 중개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문서의 그 전달, 또 공무 수행자의 이동, 말과 인력의 관리 등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원은 주로 국가나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신이나 고위 관료의 숙박 및 접대 연회를 위해 설치된 공식 여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따라서 원의 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였었으나 실제로는 지방 수령이 직접 관리하였고 건물 규모나 운영체계에서 보다 높은 격식을 갖추었죠. 특히 애국가의 외교사설 왕래시 원은 국가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발입니다. 파발은 긴급 상황에서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특수통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발에는 말을 이용한 기발이 있었고요. 또 인력, 사람을 이용하는 보발이 있었습니다. 파발 제도는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체계의 중요성이 붕괴되면서 조직적으로 강화되었고요.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팔발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한중겸이라는 목사가 있었죠. 또 2년 황후에 그 친정아버지 그분이 명나라의 제도를 잘 연구해서 벤치마킹 한 거죠. 그 제도를 정부에서 잘 보완해가지고 기존의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시행하였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은 교통과 행정, 원은 숙박과 외교, 파발은 통신과 안보를 담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0년대에 제작된 조선 후기 지리학자이자 실학자인 신경준의 도로고에 의하면은 우리 그 조선에는 방사형으로 6개의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이 도로는 그 선상에서 모두 한 530여 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6대로를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의주대로입니다. 의주는 한양에서 출발해요. 파주, 개경, 또 평양, 정주, 안주를 거쳐 의주까지 가는 도로로서 주로 중국의 사신 행로 등에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도로는 경흥로로서요. 한양에서 출발해서 철원, 함흥, 또 원산, 함흥, 경원, 또 맨 마지막 두만강 맨 하구에 있는 서수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북방 군사에 많은 활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평해도로입니다. 평해도로는 한양 흥인지문에서 출발해서 양주, 우리 또 원주를 지나서 행성, 박림, 진부, 행계, 또 그다음에 강릉을 지나서 맨 마지막 삼척,
평해, 울진까지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다음에는 영남로입니다. 영남로는 한양에서 영남로는 한양에서 남동쪽 영남 지역 동래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는데요. 주로 경상도 지역과의 교통 및 우리 일본으로의 자주 왕래했던 통신사 파견 등 이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로입니다. 제5로 삼남로입니다. 삼남로는 남쪽 해남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삼남 지역과의 교통의 중요한 노선이었죠. 삼남이라고 하면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삼남로는 경상도를 지나진 않았습니다. 모두 세 지역을 묶어서 삼남이라고 하기에 삼남로라는 이름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화로입니다. 강화는 한양에서 서쪽 강화도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는데요. 이 도로는 주로 우리 강화 지역에 우리 천도를 한 적이 있었죠. 고려시대 때 그 이후로 또 뭐 우리 피난이라든가 피난이라든가 하여튼 서쪽 강화 지역과의 교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로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여기에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었을까 살펴보았더니요. 약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마을은 한 20필에서 50필 정도가 있었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 부산 동래까지 기준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또 살펴보았더니요. 도발은 약 10일 정도, 기발, 말을 이용한 교통은 약 5일 정도, 또 약 한 4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는 사신단 일행에는 약 한 35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 봉수는, 그 전에 봉수는 좀 빨랐었어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이제 전달하는 특수 통신인데요. 한 5-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 후가 지나서 1866년에 편찬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의할 것 같으면 4개로가 더 추가됩니다. 4개로는 특수한 국방과 관련된 도로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입니다. 수원까지는 정조시대 때에 그때 장룡령이 있었죠. 수도 한양을 방해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내영은 한양에 있었고요. 외영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수원로가 개설되지 않았을까 또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평택에서 보령과 또 춘청 수영로라는 게 있었는데요. 보령, 특히 대천 그쪽에 수영이라는 해군과 관련된 국방시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주 봉화관 봉화로인데요. 이 봉화 그쪽에는 춘향, 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시 국방시설이죠. 마지막으로 삼내에서부터 통영간에 통영로가 있었습니다. 3군 통제령이 있었죠. 모두 국방과 관련된 도로라고 보여집니다. 4개를 합쳐서 총 10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민간에서 얘기를 하기가 오리마다 오리나무를 심었고 또 십리마다 시무나무를 심었고 30리마다 또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살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하나의 민간에서 민속적 상징으로서 사용되었던 문화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오늘의 이야기 평해대로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해대로는 한양의 흥인지문을 출발해서 한양서부터 원주를 정리해서 울진 평해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동해안 축선이 도로망으로 별칭을 관동대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관동대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군사적, 행정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도로였으며 동해안 자원의 수송 기능을 담당한 도로였습니다.
원주는 역사적으로 교통의 결절지 또 요충지였습니다. 황해도로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중로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지방도로 할 수 있는 부안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한강과 성강으로 이어지는 수운도 활발히 발달되었던 지역입니다. 한양까지 육로로는 약 6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운으로 이동 시에는 날씨만 좋으면 하루 한 반나절이면 마포대로까지 닿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해도로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녔을까? 이 길을 따라 이동했던 사람들은 단지 공무 수행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돌뱅이, 또 유랑애인들, 불교 승려들, 그리고 선비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이 길을 지나가며 삶을 꾸렸던 거죠. 강릉의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이 손을 잡고 오르내리던 길이었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는 일본과 청나라 군사들이 침입으로 온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했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근세에 와서는 6.25 전쟁 때에 지평전투, 또 원주전투,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길이기도 하였고요. 등짐과 보찜을 진 보부상들, 그리고 우마차들이 끊임없이 지역 상품을 실어 나르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시습, 김세렴 등은 이 길을 따라 치악산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관동별곡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정철 성강 관돌배와 첫 구절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셨나. 성은이 망극하다. 연침은 들어달려 경연한 문 바라보고 엎드려 하직하니 옥절이 앞에 섰네. 평구역 말을 가라 쓰러도라니 섬강이 어디매뇨 치악이 여기로다. 여기에서 치악산과 성강을 노래했습니다. 한번 읊어봤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평해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이루는 설칙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칙곡에서 시작돼서 바로 우리 안창역, 그러면 안창나루를 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장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경장교회야. 그 다음에 질맞제를 지나게 되고요. 만종, 광토를 지나서 우산동의 우무개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명이 있는 그 자리, 그 근방에 있던 원주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장 쪽을 지나서 횡성, 박림, 그 다음에 행계, 진부, 행계, 강릉, 삼척, 평해까지 이어지는 375km의 그 도로였습니다. 통상 천리길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욕바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는가에 대해 욕바위 전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바위 하나에도 역사가 있고요. 또 전설에는 민초들이 지혜와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욕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피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충돌과 화해, 그리고 공동체의 소통과 정의를 상징하고 있죠. 전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정면 덕거산 아래에 살고 있던 황보선비는 입신좋기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욕을 섞어가며 말했지만 그 욕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와 권력의 오만함을 꼬집는 풍자여 또 민중의 정서 표현이 담겨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원주 목사가 한양으로 영전되어 가는 길에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재임 기간 동안 백성들이 사면은 무관심하는 등 정사를 게을리한 탓에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봅니다. 그때 욕선비는 마을이 높은 바위에 올라 구정벌배를 거느린 채 그 아래를 지나는 목사를 향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담아 시원하게 토해내었던 거죠.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원성을 대변하여 우렁차게 널리 퍼졌고 바삐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는 목사로서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욕만 실컷 얻어먹고 갔던 겁니다. 욕선비 이침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방관했던 권력자에 대한 항변이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대신한 공동체의 언어였던 겁니다. 육바위는 소외된 피지배층의 감정이 터져나온 공간, 그리고 지배층을 향해 멈추지 않는 의침이 울린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쌓여간 목소리는 지역의 여론이자 민심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죠. 매체의 뉴스와 사회관계망 등을 통하여 서로 비판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속에는 자기 주장과 울분만이 아니라 지혜와 공감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길 위에는 분명 과거에 누군가는 말을 몰고 짐을 지고 소식을 나르던 길이었을 겁니다. 평해대로 속 욕바위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이자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해대로를 따라 흘렀던 사상과 문화 등을 잘 다듬어 지역의 정체성에 살을 보태고 소통의 문화가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욕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고전 소설의 원형이 판소리 사설집이죠. 그래서 사설집이 이게 소설에는 이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춘향과 이들이 첫날 밤 지내는 장면이 약 4페이지 되는데 생략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네. 근데 이 원형인 판소리 사설집에는 다 살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해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너무 심해서 뺐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변강세와 옥녀가 하는 그 변강세전도 그것도 너무 심해서 그것도 빼고 그래서 여기는 고전 작품에서는 춘향전과 이 심청전만 실었습니다. 아니 시간은 15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19금이라고요. 예, 부처님 살찌고 말하는 건 석수장한테 달렸다고 생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전으로 보는 욕과 소통의 관계 거기 한번 펴주세요. 맨 처음에 욕의 언어적 전략. 세상이 더러우니까 욕을 하는데 여기에도 전략, 특히 과장법, 대꾸법, 대조법 이런 그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선 욕은 풍, 과장 이게 들어가야지만 제멋이다. 뻥튀김으로 부풀림으로써 다부지게 꼬집는 효과를 거두는 게 욕의 과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오줌에 씻겨 나와 똥물에 헹군 놈. 구들 꺼질까봐 잠자리 못할 놈. 문둥이 코에 박은 마늘 빼먹을 놈. 문둥이가 썩지 말라고 코에 마늘 박았는데 그걸까지 빼먹는 놈이니까 얼마나 얌체입니까. 벼룩의 간으로 헤쳐먹을 놈 등 아주 과장적이죠. 그래야지만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남이 잘 안 쓰는 욕 이런 걸 써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화를 당기면서 콧물까지 씻을 놈 이렇게 잘 안 쓰는 것을 써야지만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대조법도 장비가 싸움마다 한 듯. 장비 싸움마다 할 리가 없죠. 저도 어제 오늘 발표해야 되는데 술 먹자 그랬는데 장비가 싸움마다 하냐 하면서 또 밤 4시 반부터 9시까지 먹었습니다. 9시 반까지. 장비가 싸움마다 한 듯. 여포가 헌창 휘두르듯 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모기 하문에 말 약물 받기는 고래 신부의 새우 신랑만큼 궁합이 맞지 않는다. 궁합이 맞지 않는 도수가 높을수록 효과는 배가 된다. 서로 안 맞아야지만. 그다음 대꾸법 또한 많이 쓰는 전법이죠.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것인 것끼리 묶어서 멋스럽게 소리칩니다. 환양년이나 잡년이나 밑구멍으로 처먹고 입으로 똥 쌀년. 똥구멍이 밑구멍과 10이야 10인. 그럼 두 구멍이 이거는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두 구멍이 시비하는 장면을 잠깐 볼까? 날이 새자 여자 안문이 뒷문에게 물었다. 안문아 씨, 간밤에 그게 무슨 일이람? 배낭 둘씩이나 맨 스님께서 새벽까지 드나들었으니. 아유 불날 것 같았지 뭐유.
불은커녕 하수도물에 내 문 앞이 홍수졌으니 그게 무슨 불이 무슨 꼴이유. 암문이 낯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한 말씀. 뒷문각시 그것도 몰랐어? 간밤이 죽은 영감 제삿날아니유. 스님 모시다가 불공지였다고 밤새 아유 졸려. 네. 지금까지 봤듯이 아둔한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욕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날렵하고 재치가 있어야 인류 욕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욕의 또 다른 전략에 기지, 위트가 있는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고 못 꿀 정도로 민첩하고 머리는 김연아의 4회전 점프처럼 핑핑 잘 돌아가야지만 네, 멋진 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원군의 세도가 한창이던 시절 어떤 선비가 들어와서 절을 합니다. 네. 대원군은 책을 보는 척 못 본 척하죠. 그러자 못 봤나 하고 선비가 다시 한번 절을 합니다. 네. 그러자 내 이놈 내가 죽은 송장이냐 왜 두 번 절하냐. 네. 그러니까 이 선비가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 선비는 빙긋 웃었죠. 그리고 느린 말투로 아니옵시다. 처음 것은 뱀는 절이었고 두 번째 것은 소위 물러간다는 절이옵시다. 네. 이렇게 아뢰었다. 아마 이 선비는 속으로 빈정대면서 혀를 날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러한 기지는 은근한 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동학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네, 손병희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름 캠핑을 갔습니다. 밤새도록 술 먹다가 이제 잠을 들었는데 밤에 설사가 났죠. 근데 친구들이 친한 친구고 여름이고 그러니까 다 빨개 벗고 자다가 네, 설사가 급하니까 그냥 쭉 나가면서 네, 친구들 해 벌리고 자는 입, 코 다 들어갔죠. 캄캄한 밤인데 친구들이 소리쳤죠. 어떤 개새끼가 남의 얼굴에 똥 쌌어. 그러니까 똥을 싸는 놈이 개냐 처먹는 놈이 개지. 네. 이게 의암 손병의 기지였죠. 다음 세 번째는 저의 일화입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 하숙하는데 새벽만 되면 추워요.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새벽 한 4시쯤에 네, 연탄을 갖다 빼가지고 네, 다른 방에다 옮기고 그래요. 연탄 연료비 아끼려고.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불렀죠. 아주머니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저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왜? 뭐 하려고요? 똥이 얼어서 안 나와요. 똥 좀 녹이게. 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네, 제 방은 좀 따뜻하게 네, 좀 놔뒀죠. 네. 나름대로 재치를 발휘한 거죠. 네. 또한 욕은 익사를 끼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어느 날 모스크바 뒷거리를 산책했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쯤에서 온 듯한 멜론을 팔고 있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다. 대통령이 말했다. 멜론 하나 삽시다. 네, 아주머니가 멜론을 내밀었다. 다른 걸 고르고 싶은데 더 없어? 아주머니가 고개를 젓다. 아니 달랑 요거 하나뿐이란 말이요? 그럼 선택할 수가 없잖아. 투덜대는 대통령에게 아주머니가 타이르듯 말했다. 웬걸요? 나라에서 당신 뽑을 때도 그랬는데쇼. 네. 자, 아주머니의 그 익살, 기지죠. 네. 사이비 민주주의의 허물을 쓴 독선적 정치 두령들은 모두 이 아주머니의 밥이다. 이런 직격탄을 난 아주머니는 속으로 네, 고얀 놈, 사돈 남마라고 자빠졌네. 개새끼. 이렇게 욕을 했을 것이다. 네. 욕은 약한 자의 칼이며 당하고 사는 자들의 핵폭탄이다. 그러면서 욕은 약이다. 옆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네, 시원하죠. 네, 체중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아주 약발이다. 한 세대 전 유명한 네, 만공 스님 네, 이야기입니다. 만공 선사께서 상자를 데리고 가다가 네, 이 상자가 아우 다리가 아파서 더 못 가겠어요. 네. 그러자 그래? 그러더니 네, 논둑에 올라가서 그 젊은 남자가 일하고 있는데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꺼내버렸죠. 그러니까 따들 놀라가지고 저 새끼 잡아라, 저 중새끼 잡아라고 달려오니까 이 상전원도 도망갈 수밖에. 한참 도망간 다음에 네, 스님께서 상전원 보고 하는 말, 인석 다리가 뭐 어때? 네. 자유분방, 매인대가 없다. 무외자재, 매인대가 없이 자유자재죠. 상전 녀석에겐 스승의 욕스러운 짓거리가 법문이고 설법이다. 욕스러운 짓에다 법문을 실었으니 그야말로 욕법불이. 네. 그 욕과 설법, 그 법문이 네, 둘이 아니다. 네. 이 스님들은 되게 이러한 욕으로서 많이 설법을 했죠. 다음 욕과 에로스.
요건 거의 다 네, 에로스를 대고 있습니다. 지읒과 쌍시옷이 빠지면 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 개는 욕의 본향이요 근본.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과일나무에 절을 하듯, 네. 여러분 복숭아 먹으면 복숭아나무에 절하죠. 네.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그 취향이 그리워하듯, 취향을 그리워하듯, 네. 이 욕의 본향, 이걸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백사이항복이 네, 태계 이황에 가서 이 자지와 보지가 왜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은 질문이라고 그랬죠. 이 태계 이황은 율곡과 달리 굉장히 개방적이고, 네. 그래서 둘째 며느리도 개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아주 마음이 굉장히 이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줬죠. 네. 그래서 자지는 좌장지, 앉으면 그것이 감추어진다. 물건이 감추어진다 그래서 좌장지. 그리고 여자는 보장지, 걸을 보자죠. 걸어다니면 그것이 감추어진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되기 위해서 그 장자가 없어지면서 네, 좌지, 보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좌지인데 발음하기 나쁘니까 이걸서 이제 발음하기 편의성에 의해서 네, 이게 자지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 태계가 백사 이항복에게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물어보죠. 백사가 이항복에. 그러면 왜 이과학이 저쪽은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다. 네. 그 용어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걸 음흉하게 사용하는 놈들 때문에 그렇지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라면서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역의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낸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축축하기 때문에 축축할 습, 남자는 양의 기운이니까 말을 조. 그래서 습과 조인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오면서 점점 경음화, 격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습이 습 되고 그것이 다시 이 전설모음화에서 이제 발음하기 좋게 네, 이렇게 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됐고 남자는 조가 네, 격음화로 네, 이렇게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네. 이게 다 누구의 설명이냐면 태계 이황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네, 뒤에 한번 보세요. 네. 네, 이 조시 사용된 욕. 네. 이건 실제 족같네 그러니까 조시 가시면 쓰고 다니겠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싸움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헌안설원의 일화. 네. 이 중국사 신이 와서 네, 이 지읒에 대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일 뛰어난 게 허균이니까, 네. 허균한테 맡겼는데 허균이 와서 머리 싸매고 모르죠. 네. 그러자 헌안설원이 오빠 왜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더니 네. 그 헌안설원이 새로 네. 거기 대해서 써서 이걸 갖다 보여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선에 인재가 많구나. 그리고 다시는 조선에 와서 이 질문을 안 던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 춘향전의 에로스를 보겠습니다. 이 녀석 내용이 이건 춘향전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용이 있고 아동용. 네. 성인용, 아동용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동용은 그 이별하는 장면에서 끝나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녀석 내엄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저 갖다 거기다 박아라 하는 게 있고 과학의 끈은 같이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네, 월매가 이제 얘기한 거죠. 월매가 이제 한 거고 네, 4번 네, 그것도 있고 심청전의 에로스 네. 심청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신봉사가 눈이 멀었으니까 아기 살을 만져보니 네, 배꼽 밑을 만져보서 내려보니까 문득 나룻배 지나가도 쓱 지나가니 네, 걸림새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묵은 조개가 햇조개를 낳았나 보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거기가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네, 해봤고 그 다음 네, 신봉사가 네, 이 심청전도 판소리 사설집에는 아주 굉장히 과부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 네, 정력 자랑 네, 하면서 네, 그 바람에 뺑도거미가 이제 홀딱 빠져든 거죠. 네. 네. 기타 에로스. 네. 시간 관계가 시간이 다 돼서 네.
욕을 가장 얻어먹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정치인 존경하기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건 여고 동창생 3명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1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기. 이게 가장 어렵고, 두 번째가 네, 정치인 존경하기. 그래서 네, 정치인 존경하기에 대해서 존경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정치인 욕 가장 많이 얻어먹죠. 네. 국회의원 뭐하게 손 들고 돈 버는 사람, 소매치기 뭐하게 손 놓고 돈 버는 사람, 거지는 뭐하게 손 내밀고 돈 버는 사람, 정치인은 뭐하게 나라 걱정한다면서 나라 망치는 사람. 네. 네. 자, 죽음은 최고의 악담. 네, 여기서 능지처참할, 육실할, 간을 했었는데, 능지처참은 형벌 중에 가장 이게 아주 처참한 거죠, 진짜. 살을 갖다 하나씩 돌려서 죽이는 벌인데, 최고 6,000개까지 이렇게 돌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2,000번 이렇게 살을 돌리면 대개는 죽고, 네. 어떤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4,000개까지는 버티는데, 네. 역사의 기록에 보면 6,000번까지 베낀 게 있어요. 그걸 벗긴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걸로 젓갈을 단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네. 이 능지처참을 당해가지고 이 젓갈을 담아서 공자에게 보내죠. 공자는 그 이후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젓갈을 평생 먹지 않았다 그러죠. 네. 능지처참이 그래서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고, 육시는 부관참시와 마찬가지로 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형벌인데, 네, 오늘 네,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뭐 현장에서 보고 한 얘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내용이 쓴 내용이 좀 길어서 이 책 내용은 생략하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을미의병 기념탑을 가보진 않았는데, 오늘 안 갔었는데, 거기 왜 을미의병 기념탑이 있었을까?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산이 다, 뭐 저희 연안김씨 이제 산이죠. 그 김제남 그 묘소를 중심으로 4km, 동서남북 4km를 이제 사패지로 인조 때 내렸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재산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일주 종손께 원주문화원에서 그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니 땅을 좀 달라 그래서 아마 거기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제가 사실은 궁금하고 뭐 그런 어떤 증거 자료 그런 것들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가정했었던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집안이 일본 때문에 굉장히 망가진 거더라고요. 1602년에 이제 왕비로 이제 간택이 19살 때 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근데 그 시기가 아주 묘한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갖고 선조가 이제 뭐 의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그랬다가 이제 그게 그 임진왜란 그 이후에 그 전쟁이 굉장히 참혹했었던 전쟁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뭐 모든 경제가 다 파괴될 정도로 한 4분의 3 이상이 파괴됐다고 그래요. 뭐 농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귀를 잘라다가 뭐 무덤을 만들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던 거죠. 그리고 선조는 사실 좀 약간 좀 원성을 많이 산 거죠. 그렇게 또 궁궐까지 버리고 이제 피난 몽진길을 가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정유 재란까지 일어나갖고 그렇게 이제 2번씩 그랬기 때문에, 그 와중에 실제로 그 의인 왕후, 그러니까 원래의 왕비였죠. 왕비는 그때 이제 결핵 뭐 그런 병이 걸려갖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그때 광해군하고 선조하고는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가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광해군은 또
피난을 안 가고 의병을 모아갖고 전쟁을 대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욕을 엄청 먹고 아들은 그냥 아주 국민들한테 환영받고 그러는 입장이었었던 거죠.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광해군이 좀 못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 왕감이 아니다 이제 계속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선조가 또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결혼을 그 임목대비를 드리지 않고 바로 이제 그 후궁 중에서 그냥 왕비를 택해도 됐을 수 있는데, 내가 저 꼴은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광해군에 대한 오기로 내가 결혼해서 적자를 낳겠다. 그래서 이제 임목대비가 보통 왕비로는 한 13살에서 16살 뭐 그 사이를 이제 보통 택하는데, 나이가 그때 상으로 상당히 많은 노처녀였던 이제 임목대비를 택해서 바로 이제 아들을 낳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임목대비가 결혼을 해서 결국 이제 임신을 해서 영창대군을 낳게 되고, 물론 그 앞에 정명공주를 낳고 또 두 번째 공주는 사산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계축 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목대비가 결혼해서 가서 임신하면서부터 이제 그 계축 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뭐 몇 년 안 돼서 이제 그 영창대군이 한 6, 7살 됐을 때 이제 선조가 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계축 일기에 보면은 광해군이 그 약밥에다가 독약을 타서 급사했다라고 거기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그 죽였다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왕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축일기에는 분명하게 그 약밥에 독을 타서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광해군이 실제로는 혼자서 정사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뭐 결제를 하고 그러는 거를 혼자서 못 해갖고 항상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됐다고 합니다. 김계시라고 이제 개똥 하여튼 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인물이 거의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저희는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게 있을 때 이제 왕비로 들어가서 영광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엄청난 그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할 지경이 되었었고,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저도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임목대비가 실제로는 이제는 그 왕비로 들어가고 그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 1894년, 95년 요때 이제 와서 다시 물론 이제 왕비로 들어간 건 그보다 조금 더 전입니다만, 그 명성황후가 추천을 해서 결국은 이제 왕비로 이제 의친왕의 왕비로 책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추정했었던 거는 이 의친왕비 의친왕 때 결국은 3.1운동 뭐 그런 것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나 그런 것들도 의친왕이 뭐 제공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독립운동을 후원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을미의병 그거는 그런 의친 왕비가 후원도 했고 뭐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추정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또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는 그 이춘영 의병장의 아까 김경영 씨가 그 설명을 했지만 그 처가가 이제 안창 연안김 씨였었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사정이라는 그 26살, 당시 26살 그 의병장이 열한 김씨였다는 거. 그게 이제 또 나중에 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오늘 확인한 겁니다, 오늘. 근데 오늘 확인한 것 중에 2004년도에 이게 나온 거더라고요. 김성근이라는 사람인데 평창의 독립운동 그런 걸 연구하는 편찬위원 연구원이었는데 1895년에 원주 창의소 통문이라는 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의 대장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전 판서 김세기, 아까 이제 형조 판서를 지낸 분이죠. 그분과 그 다음에 고종의 최측근이었던 심상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때 2조 판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미년에 그 명성황후가 그렇게 살해되게 되니까 이 두 분이 사표를 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심상훈이라는 분은 영월의 주천면이 고향이었고 저 김자 세자 기자 할아버지는 이제 안창이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분 두 분이 아마 판서를 지냈던 분 두 분이 이 을미의병에 대한 재원을 다 조달을 해 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상훈이라는 그 2조 판서를 지낸 분은 고종의 최측근이었고 고종과 어려서 같이 컸었다고 합니다. 같이 컸었고 실제로 그 이종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병하면은 보통은 밑으로부터 혁명으로 생각하잖아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의암 유인석 장군 뭐 그분이 엄청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제천 의병이 이렇게 알려진 것도 밑으로부터의 그 의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을미 의병은 그게 아니었었다는 연구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오영섭이라는 연구 교수가 밑으로부터 봉기로 해석 주로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을미의병의 경우에는 고종과 주변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제야 세력과 연합해서 그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경문이 발견된 것은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고 그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논문이.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의 대변은 실로 천고에 없었던 일로 군부를 협박하고 고종을 협박하고 마침내는 저녁에 명성황후 모후를 혹독하게 시해하였으니 이는 불구대천의 왼수다. 위로는 국치를 설욕하고 아래로는 백성이 바라는 뜻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요 발문이 만들어졌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친 회장께도 이런 자료를 하나 갖다가 뭐 복사를 해서 놓든지 발문이 그 이제 최근에 2004년도에 발견되었는데 아직 집안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조차도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까지 했는데 원주에서 이 을미의병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평 양동 쪽에 원래 그 안승우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한성 좌윤 그러니까 부시장을 지낸 분인데 그때 아마 민비라는 표현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명성황후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황후를 가까이서 모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그 장원으로 피신 갔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지평 양동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안승우, 이춘영, 그 김백선 세 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안창에 와서 이제 천여 명을 모아서 원주 가명을 치고 다시 제천으로 갔다가 충주성. 당시 충주성은 그 원주까지 관할하는 굉장히 큰 그 광역 단체였던 거죠. 그래서 충주성을 치고 다시 물론 패배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뒤에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천여 명이 죽고 그럴 때
실제로 일본군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일본군은 그때 그거를 같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 그 궁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일로 안 오고. 그래서 궁에 지키던 군대들이 다 이쪽으로 쏟아져 와서 여기를 치고 있는 사이에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군은 어떻게 보면 그냥 피도 안 흘리고 그 왕을 사로잡은 거죠. 고종을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 명성황후께서 이제 워낙 저항을 하니까 저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그걸 마음대로 못 하니까 결국은 그 을미의병과 관련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러는 장면은 뭐 여러 가지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보면 참혹하더라고요. 그때 이 연안김씨 왕비, 의친왕의 왕비는 그때 그 건천궁에서 같이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담을 타넘으면서 뭐 상처도 나고 발에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 을미의병 기념탑 그것과 연안김씨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왕비가 두 분 탄생하면서 의친왕, 고종왕 때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원을 후원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게 이 창입은 그것이 김세기 그 형조판서 고종 때 지내셨던 그게 발견되면서 확실히 물질적인 지원은 확실히 이쪽에서 했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 그걸로 입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말을 안 하면 제가 그걸 찾는데 인터넷에서 한 달 전서부터 이걸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로도 한번 쳐놓고 정말 몇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뭐 쳐보기도 했는데 그게 어제 그 자료는 어제 나오더라고요. 어제 밤에 제가 찾았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 오늘 그 정친 회장하고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다들 가치 있는 거는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하지 뭐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거는 이런 일이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별로. 근데 자료가 이미 2000년도에 나온 걸 가지고 누가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됐다라는 걸 관계를 설명하고 그러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신문의 뉴스거리도 잘 안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관계를 조금 분명하게 했었다는 것. 뭐 저희 집안에서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김사정 그 의병장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카분이 서울에 계신데 내려와서 뭐 그런 걸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해서 뭐 행사를 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춘영이 연안김씨 사위였었다라는 것도 이제 뭐 확실하게 그것도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미 2004년도에 그런 자료가 발견된 거지만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연안김씨 종택 거기에 가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그걸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역사적 아이러니로는 그 동학혁명이 성공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하나.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근대 지금의 민주주의나 이런 문제도 아마 100년 전에 이미 그게 130년 전이죠. 그때 이루어져서 우리가 훨씬 더 일제라는 그런 과정도 겪지 않고 잘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을미의병이 시작돼서 그것이 서울 진공작전이 정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런 대한제국 이런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조금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뭐 그런 생각, 아쉬움을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갖고 포인트를 둬서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조금 다룬 거지만 저는 이제 역사적 가설이지만
이게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하나의 국가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다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상으로 보면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보면은 북한 문제를 어디서 다루는가 하면 외교부에서 다루거든요. 통일부가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미 북한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국가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 일본처럼 어떤 군주주의 국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고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남북 통일이 조금 쉽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하나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운동이 의친왕 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그것이 쭉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좀 아이러니하고 조금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이승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승만은 실제로 그 왕가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고종을 추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젊어서. 그러니까 그 일제 막 시작되기 직전에. 그래서 실제로 감옥을 갔습니다, 이승만이. 이승만이 감옥을 갔고, 감옥을 갔다가 그것을 고종이 다 죄를 사해주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이렇게 고종이 그걸 다리 역할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설립되면서 이승만이 왕이 되려고 했었던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아주 무모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을 뽑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었더라고 하면 오히려 쉽게 통일도 되고 또 쉽게 뭔가 더 민주주의가 더 빨리 우리가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긴 이야기는 이 안에 조금 써놓으려고 써놨습니다. 며칠 고민 많이 하고 자료 찾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